민주당이 오늘 아침 전당대회 룰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당대표 선거에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도록 당규를 개정하는 건데 이성윤 최고위원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며 사퇴하는 등 친정청래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30번 넘게 연호하며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한 정청래 전 대표. 오늘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해서 전통적 핵심, 코어 지지층을 하나로 묶는 한뿌리 정신 적임자는 정청래라고 강조했지만 경쟁자인 송영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스토커 수준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대통령 곁을 더 민주적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자기가 뭘 이재명 대통령 지켜요? 정청래 얼굴로 총선을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 딸 아들도 안 찍을 거라고 봐.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데 혼자 이재명을 몇 번 외친다고 그게 무슨 명청 대적이 없어집니까? 그걸 스토커라 그럽니다. 스토커. 사리 사욕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누가 자기보다 출마하라 그랬어요. 너무 저는 엇나가는 뜬금없는 이야기라 알겠습니다. 지금을 저 정청래입니다. 이번에 올바른 노선과 리더십으로 당대표를 교체하지 못하면 우리 당은 흔들립니다. 대통령도 흔들릴 것입니다. 출마 선언하시는 분들께서 스토커. 또 흔들릴 것입니다. 저를 다 공격하시고 비판하시는데 많이 아픕니다. 살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픕니다. 살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정치운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당대표직 이용해서 대통령 선거 출마 않겠다.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 도전 선언에 송영길 의원이 누가 출마하라 그랬나? 정말 생뚱맞다 이렇게 좀 깎아내렸네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차별화 전략으로 정청래 대표가 나는 대권 욕심보다는 당을 잘 이끌 욕심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셈이고 특히 김민석, 송영길 이런 분들은 사실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대통령을 한번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차별화 좀 하려고 하는 구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당대표 임기는 다음 총선 때까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그로부터도 2년 더 후에요. 그러니까 당대표 임기를 이번에 2년 하고 그 다음 2년을 또 해야 그 마지막 임기 끝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 되느냐 마느냐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죠. 저렇게 약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인데 참 저 국민들 보기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직 거쳐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거 대통령 긁는 거 아니냐. 김민석 전 총리 측에서는 이런 비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전 총리는 본인 비판을 왜 하느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전직 당 대표를 하셨던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됐다는 뜻이냐. 그렇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이렇게 이제 두둔하는 듯하면서 이제 상대방을 비판하는데 저는 지난번 에 말씀드렸지만 적통 논쟁부터 시작해서 논쟁이 지금 우리 국민의 민생 요구나 이 여당의 당 정청을 어떻게 잘 이끌 거냐, 어떻게 단합시키고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할 거냐 이런 하고는 조금 빗나간 지금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감정적인 언급들이나 앙금들이 남을 수 있는 디스 이런 거는 좀 이제 저 본격 후보가 등록이 되는 16일 이후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30번 넘게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킬 사람은 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지킬 사람은 정청래 당대표가 실질적으로 아니라고 지난번 유럽 순방하기 전에 그걸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유럽 순방을 다녀왔잖아요. 송영길 의원은 즉 그 대통령 말은 스토커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순방 기간 한 열흘 동안에 정청래 전 당대표가 깊게 그냥 사리 분별을 하고 고심을 좀 해달라 그런 이제 여지를 남기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길 갔다 온 건데 갔다 오니까 이제 뭐 기다렸던 듯이 이제 출마 쪽으로 방향을 잡고 어제
출마 선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웃사이더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이 네. 중도 실용주의 정부를 갖다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기 친정집인 민주당이 그렇게 변화된 가운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그게 이제 실효성을 가질 건데 지금 여전히 지난 1년을 경험해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 당대표는 1년 전부터 이미 올해 지금 8월 17일 날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명한 자기 정치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강성 지척에 소구력을 가지는 인기를 얻는 그런 입장만 계속 견조하니까 대통령은 야당 대표 불러서 청와대에서 협치 정국하자, 협치하자 뭐 그런데 그 협치는 사실상 당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경우를 보고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대통령 실질적으로 뜻을 바꾸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되려 더 선명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그런 입장으로 오늘 정청래 대표를 일문일답식으로 그냥 아주 넉다운 시키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정청래 전 대표는 그동안 대통령 성과를 당대표가 가렸다는 그 비판이 많이 억울했나 봐요.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해서 내가 코스피 5천 될 줄 모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의 발표한 거다.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예측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어제 출마 선언도 대통령 주재 회의와 똑같은 오후 2시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거는 서 있는 입장에서 이제 그게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통령 순방 나갈 때마다 당내에서 계속 무슨 조의대 탄핵한다, 또 무슨 검찰 수사권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로 계속 뉴스가 일면톱이 그냥 도배가 되는 상황으로 그동안 지난 1년에 돌이켜 보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네. 1년 한 7, 8개월 동안을 전국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정말 제대로 당청 간에 정말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도 뭐가 진전될까 말까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당정청 간의 협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싶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지금은 사실 정청래 대표가 좀 억울하더라도 예. 대통령 입장에서 청와대 눈높이에서 그러면 앞으로는 더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나도 한 번 더 노력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보이는 게 지금 우리 지지자들 보기에도 안심이 되고 또 국민들 보기에도 저는 편안하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좀 저는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저는 코어 지지층을 묶어 세울 적임자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은 지금 중도를 확장해야 되고 외연을 확장해서 네. 우리 국민들의 70%, 80%가 동의하는 일을 하자. 그래야 우리 국민도 편안하고 나라도 바뀐다. 이걸 갖다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서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을 이름만 외칠 게 아니라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코어, 네. 말씀의 코어를 좀 코어 지지층만 생각하지 말고 말씀 대통령의 노선의 코어를 좀 저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대통령 스토커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들은 상황. 이런 가운데 룰의 전쟁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꼴찌표를 그냥 버리지 않고 1, 2위 후보에게 나눠주는 선호 투표제, 친명계가 유리할 수 있다는 논란 속에 결국 도입하기로 한 건데 정청래 전 대표는 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을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규에 당대표 선거는 결선 투표를 한다 또 당규에도 돼 있어요. 그래서 결선 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내가 불리하더라도 선호 투표 그냥 결정되면 받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당원 당규를 해결하고 해라.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나중에 전당대회 원인 무효 수송에 들어가면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오늘 표결에도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네, 나에게 불리하더라도 정청래 전 대표는 당의 결정을 쿨하게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는 무효 소송 가능성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쿨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자기 모순이잖아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뭐
이 전당대회 룰 세팅은 사실상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그게 당의 결정이죠. 지금은 그 당의 결정을 쿨하게 수용한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이제 뭐 또 법정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 결과가 나중에 선거 결과가 이걸로 인해서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런 엄포를 지금 놓는 거 아니에요. 바로 저런 부분들이 이제 정청래식 그 정치인데 저는 지난 1년 동안도 여야간에 이렇게 크게 경색될 이유가 없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홀로서기 자기 정치를 위해서 민당 지지층의 전통 지지층에 너무 강성 지지층의 소구력을 크게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그러니까 대야 그냥 투쟁을 일삼았어요. 검찰 개혁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시절에 검찰 개혁을 주창하던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막상 국정 운영을 갖다 1년을 해보면서 검찰 개혁, 검찰 해체 쏘는 검수완박을 갖다가 올 10월 달이면 완전 끝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일대 대변혁을 가져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경찰이 자신들만의 그 수사권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이 또 앞으로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정말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수사가 될지 아직은 많은 의문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번에 강주 그 여고생 안타까운 피살 사건에서도 보듯이 그 장윤기의 그 한마디로 기고만장한 모습 이런 걸 잘못된 경찰 수사가 되려 범죄자를 갖다가 살리는 그런 경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제한적이고 일부분이라도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뭐 이 견제 내지는 좀 뒤다보는 그걸 좀 철저하게 하자는 그런 대통령의 요구를 갖다가 그동안 얼마나 했습니까? 야당 정치하는 저로서도 수십 번 그 내용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족족 걷어차버리고 티끌 뭐 어제 엊그저께는 국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그냥 해야 된다 이런 식. 그건 이재명 대통령한테 바로 면박을 주는 정치 행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청래 당대표 중심에 앞으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 프로젝트 발표하고 그러면 이제 순환권 그러니까 강주에 그는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800조 하는데 그게 기존의 민당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어려워요. 첫 번째가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 철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전 지어야 된다고. 두 번째 4대강보 해체 같은 경우는 MB 때 만든 그 물 자원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것도 해체 이 주장도 철회해야 돼. 그리고 노동개혁도 좀 뒷받침을 해줘야 돼. 이걸 정청래 당대표가 담보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번 선거 때 정청래 당대표가 진짜 하늘 한번 크게 쳐다보고 긴 호흡하면서 아직도 나이가 있으니까 좀 그런 정치를 해주길 바라는데 앞으로 한번 볼만할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 저 전쟁은 시작됐으니까. 네, 볼만할 거라고 하셨는데 진짜 이 선호투표제가에서 뭐 무효 소송까지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당원들이 할 수도 있겠지요. 정청래 전 대표를 선호하는 당원들이 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특히 이제 이성윤 최고가 사퇴했다는 것은 정청래 대표의 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앞으로 또 있을 여러 가지 의사결정 때문에 나머지 친청계 최고위원 3분이 사퇴 안 하신 거거든요. 정말 뭐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청래 당대표 현재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금 장면이라서 개운치는 않은 게 사실이지요. 그러나 이번 이제 이 선호투표제를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레이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정책 논쟁, 비전 논쟁으로 돌입할 거라고 보고요. 아까 제가 이제 다른 대표 후보들 잠깐 뭐씩 봤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노선 투쟁에 돌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저는 뭐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합니다. 어수선하기는 국민의힘도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지방선거 직후 정점을 찍었던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며 선거 전보다도 낮아지기도 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청년들을 만나서 당을 혁신하겠다고 했습니다. 뭘 바꾸겠다는 걸지 들어보시죠. 머지않은 시간에 제가 고민한 것들을 국민들께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국민의힘을 바꾸려면 저는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의 혁신안일 것 같습니다. 나름의. 본인 나름의. 예. 홀로 정치의 혁신안은 어떠한 울림도 없을 거고 항상 결과는 똑같죠. 예.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런 것을 하실 거면은 예. 그냥 혁신안 발표하지 말아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사퇴 방법이 없다면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 다음 스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향한 반말 피켓 등 강성 지지층에만 소구하는 행보가 비판받는 가운데 콘크리트 지지층에게 쓴 자필 편지를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어젠 이런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릴까 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대모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면이라고 하면서 정면을 병풍으로만 쓰는 건 그게 부끄러운. 괜찮았어요. 나중에 우리 공천 신청하면 가산점 줄게요. 네, 성대모사 잘한 청년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 이것 자체는 농담인 것 같긴 하지만 공천 얘기, 공천권 얘기를 꺼낸 건 아무리 비판받아도 난 절대 사퇴 안 한다. 이런 의지 같기도 해요. 근데 뭐 저희 약속이 지켜지려면은 그러니까 장동혁 당대표의 정상적인 뭐 임기를 채운다 하더라도 내년 8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8년 그러니까 총선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죠. 아까 이제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자기는 대권 뭐 의지가 없다. 뭐 연임 도전 의지 아닌가요? 이제 대통령이 1년 지난 그 상황에서 뭐 자기 대권 이야기하는 건 누가 봐도 전 얼토당토하고 맞지 않은 이야기야. 그런 식으로 뭐 저 부분은 나름 자기의 성대모사를 하는 뭐 그런 청년에게 농담조로 한마디 한 것이 뭐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이제 장동혁 대표가 구상하는 당의 이제 변화와 쇄신을 위한 그런 결국은 사람의 문제로 사람을 어떻게 바꿀 건지 그런 부분은 아무도 이제 아직 모를 건데 저는 이제 사람을 굳이 바꾼다 그러면은 이제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뭐 헌재 파면 결정도 있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8개의 재판이 계속 하나씩 지금 이제 대법 판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이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든 당시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정치적 책임을 국민들 앞에 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측근의 그런 호가 호의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대변혁을 인적 쇄신을 가져가는 그런 개혁안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무튼 기다려집니다. 네. 저는 결코 가벼운 농담이나 이제 그냥 한번 해본 소리 이렇게 안 들려요. 저거는 내년 전당대회 8월 달에도 다시 출마해서 또 당선될 거고 그 다음에는 공천권을 행사해서 결국 총선에서 대거 사람을 바꿀 거고 그거를 위해서 제가 조만간 혁신안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들이 대거 앞으로 국민의힘 원내에 빈자리가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국민의힘을 한번 바꿉시다. 마지막에는 결국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정확하게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일종의 선전포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나 한동훈 지지 세력은 당에서 나가라. 그리고 징계를 넘어서서 지금 징계 논쟁이 심각했었잖아요. 이제는 혁신안을 발표하면서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징계를 넘어서서 다음에 지역위원장, 지구당 위원장이죠. 그리고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당직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당의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혁신안을 만들고 장외 정치를 통해서 대거 저는 신진들을 영입하는 새로운 정당 모델 이런 거를 저는 주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이 또 다른 국면으로 이제 접어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최근에 오세훈 시장하고도 접촉면을 넓히는 그룹이 생겼고 또 어떤 그룹은 한동훈 대표 또 어떤 그룹은 심지어 이준석
전 대표하고 접촉하는 그룹도 생기고 이러는 게 네. 저는 장동혁 대표를 당에서 몰아내기는 쉽지가 않고 예. 이후 넥스트 스텝, 분당 혹은 새로운 정당 이런 이제 가능성을 현재 다들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새로운 국면으로의 또 다른 저는 이제 정당의 어떤 새로운 뭐 분당이랄까 그런 대결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점식 원내대표가 관련해서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를 사퇴시키기 어렵다면 다음 스텝은 뭐냐라고 앵커가 질문을 하니까 아직 다음 스텝을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다. 다만 다음 스텝의 방향성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원론적인 건가요? 뭔가 박애선 건가요? 원론적이면서도 이제 다양한 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당을 수습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3 선거 이후에 이제 당 대표 사퇴론이 뭐 한꺼번에 본물 터지듯이 터졌고, 뭐 지금은 또 장동혁 대표가 병원에 입원하고 또 나오고 뭐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비롯된 그런 재선거 주장을 끊임없이 이제 전국을 투어하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막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톱 정전식 원내대표하고는 상당히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건 맞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좀 원팀 원보이스로 우리 당의 입장을 가지고 사실상 정리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이게 중구난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당대표는 뭐 전면적인 재선거 주장을 위해서 장애진을 펼치고 있고 또 안철수 뭐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 일요일 날 그냥 한동훈 무소속 복당 뭐 당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말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정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후반기 원구성이 이제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져 버리고 이게 7개 남은 상임위원장을 그나마 또 이걸 가져가고 또 의원들도 상임위에 배치를 하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될 건지 7월 17일 이제 재헌절은 내일 모레고 이래저래 당이 참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하나 정리정돈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1야당으로서 지금 이제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이 한 달여 남은 이 기간 당을 자정 변화 쇄신시키면서 당의 지지도도 끌어높이고 왜 민주당이 엄청난 이제 분열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부산 지역 지지율이 뭐 20%포인트 급락했다는 그런 게 그거 하나만 나왔잖아요.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6.3 선거 이후에 6.3 선거에서는 일정 부분 그래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국민적 어떤 뭐 좀 지지를 등에 업고 이재명 정부와 그리고 그대 입법 권력 민주당을 대응을 해라는 그런 좀 지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이 볼상사나운 모습으로 가니까 이걸 다시 지지를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의 여러 가지 이 갈등 요인이나 한동훈 복당 문제 이런 것도 결론은 최종적으로 국민 여론이 이제 교통정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국민의 내적으로는 국민의 힘을 배나 자정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추동력을 가진 사람도 없고 리더십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진 정치도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당이 중구난방식으로 그냥 떠다니는 그냥 돛담배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런 형상이에요. 말씀하신 중구난방 당의 정치를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안철수 의원 편에 섰는데요. 보수 연대의 길 참으로 험난해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중요한 증언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안쓰럽고 안타깝다. 안철수 의원이 어딘가에 또 잘못 쓰임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일종의 어떤 숙주 정치에 잘못 또 이렇게 발을 담그신 거 아닌가. 철수 정치, 잠수 정치까지 하려고. 창당이라도 할까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창당하라고. 국민의 힘을 지금 사실상 하이제킹한 이 장동혁 세력 결국은 헤어진다고 봐야죠. 창당의 치여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도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조갑재 우리 선생님의 어떤 생각인 것이고 학교에서 학폭 사태가 벌어지면
가해자가 학교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야 됩니까?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 편에 선 것은 차기 보수 대권 주자 경쟁에서 한동훈 의원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당연히 지금 보니까 이제 편먹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국민의힘을 지킨다 이런 입장에서도 장동혁은 아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틀 내에서 차기 누가 할 거냐. 결국에는 뭐 안철수 그리고 이준석까지 포함해서 오세훈까지 넣으면 이제 그럴듯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아마 그런 점에서 먼저 이제 한번 지르고 그리고 이준석 의원도 거기에 동조하는 밑자락을 까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한다고 하면서 독자 행보를 분명히 했잖아요. 아예 지금 의원총회에서는 자기 거취나 향후 비전 관련해서 거의 토론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당대표를 우리가 정당 역사상 별로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100석이 넘는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에서 당대표가 당의 미래를 위해서 의총에서 이야기를 안 한다? 이 굉장히 이례적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국민의힘 내에서 보면 차기 바로 이후의 행보, 뭐 이게 당이 깨지냐 마냐, 창당하냐 마냐 이런 이제 수싸움으로 돌입했고 편먹기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당이 엉망이면 한동훈 차라리 창당해라. 조갑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친한동훈계에서는 창당의 치읓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치읓자도 꺼내면 안 되죠. 더 이상 보수가 분열이 가속화되는 어떤 그런 정치적 행위는 절대 바람직하지 지금 복당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당이 어렵죠. 당연히 6.3 선거 결과는 보수 진영에 이제 유권자 국민들이 두 알의 큰 튼실한 시감자를 갖다 내렸어요. 선물을. 하나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고 하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인데 그럼 이 두 사람이 또 영역이 달라요. 한 사람은 행정의 서울시장의 영역이고 한 사람은 정치의 영역이고 오세훈 시장 역시 이제 여소야대가 된 서울시 의회를 잘 아우르고 추스르면서 부동산 문제, 투택 문제, 그리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 문제, 그리고 이제 정부하고 또 일정 부분 잘 협치를 하면서도 자신의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거. 또 한동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동훈의 분명히 반항 감정이 엄청 세요, 내부에. 그런 공안증을 어떻게 자신이 불식시키면서 이렇게 복당을 또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정치력을 또 국민들은 지켜볼 거예요. 그 길이 뭐 순탄치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순탄치 않다고 해서 뭐 창당의 길이라든지 이러면 보수 분열이 그냥 고차가 돼버려요. 그렇지 않아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해서 저렇게 지금 지난 6.3 선거에서도 상당한 그 영향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또 한동훈이 또 뭐 복당 문제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또 자기 지청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을 만들어 봅시오. 과거에는 민주좌파가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데 거꾸로 됐어. 저는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되면은 앞으로 민주당 장기 집권 체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8.7 전당대회 이전에 국민의힘은 많은 밤샘 토론을 하더라도 진정한 보수 통합의 정치를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고 거기를 위해서 각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이 정치는 분명히 분열의 정치예요. 예. 한동훈 창당하지 말고 복당해야 된다. 뭐 그런 의견으로 그런 거죠. 정리를... 복당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은 끊임없는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지. 창당 쪽으로 방향이 기울어져 버리면은 급속도로 국민의힘은 분열 양상으로 가버립니다. 예. 한동훈, 오세훈 보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선 시장으로서 첫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부동산 정책 제기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낼 거란 전망도 있었는데 입틀막 논란이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총리님, 저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건은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요건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주실 거는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전에 총리님,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님하고 오늘 뭐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으로 그럼 대체를 하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꼭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행정 관련해서
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불편하고 거북하게 느껴지는 분석 내용과 최대한 거부감 없게 잘 전달드리고 싶었던 의도가 관철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한성숙 신임 총리도 오세훈 시장에게 발언권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발언권을 안 줬다기보다는 사전에 저런 경우는 이제 보통 배석자기 때문에 꼭 이제 발언을 하고 싶다는 걸 사전에 신청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총리도 계시고 하니까 청와대나 아니면 국무조정실에다가 사전 협의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잘 협의가 안 됐을 모르겠어요. 수 그래서 일부러 안 준 거라기보다는 의견은 충분히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특히나 저 국무회의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온라인으로 이제 초고가 1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좀 높이는 문제에 대한 찬성하시면 1번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론조사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도 국토부가 오후에 지금 이제 토론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쭉 이어지는 이 토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하게 의견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는 앞으로도 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1,000만 시민에게 이틀막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뭐 따로 브리핑까지 열었어요. 서운했나 봐요.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금 뭐 이 시점에 2030년 차기 대권 구도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 정치를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그 자기 자신의 위상을 드높이는 그런 정치적 회의 할 사람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아주 예의 깍듯하게 갖추면서 서울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랑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하는 그 진정성이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한성수 총리는 이제 좀 저걸 지금 이 회의 사장이 그러니까 뭐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굳이 하신다면 좀 짧게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달라 이런 식으로 넘어갔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뭐 신임 총리가 저렇게 한다고 자신이 뭐 영이 서고 또 기강이 잡히지는 어떤 그런 국무위원회 중심에 선 모습, 그건 아닐 거거든요. 예, 이틀막 하지 말고 짧게라도 들어봤으면 좋았겠다 아쉬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